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변혁과 오픈 이노베이션. 이 두 개는 요새 가장 핫한 키워드들이죠. 대충의 목차는 디지털 변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디지털 변혁을 통해서 경쟁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디지털 변혁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변혁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AI다, 빅데이터다, 클라우드다, 뭐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디지털 변혁이라는 것은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얘기하는 방정식의 근본적 작동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기업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딱 하나가 있더라. 기업이 성장하려면 고객이 기업으로 받는 가치가 반드시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성장합니다. 반대로 기업이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이 고객으로 받는 가격이 반드시 자기 원가보다 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생존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겠죠. 어떻게 하면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고객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 좋습니다.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화를 하면 좋은데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예컨대 똑같은 이런 제품을 개인마다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만든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성이 높아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로 바꿈으로써 이게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개인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런데 원가는 통제할 수 있다. 이러면 기업은 성장과 생존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학 체증의 법칙, 즉 디지털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디지털화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오프라인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온라인화 했죠. 즉 디지털화 했죠. 그리고 나서 인터넷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보화 디지털화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반면에 물리적 세계에서는 자동화라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화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 기술과 자동화라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 프로세스 기술이 묶였습니다. 어디로요? 제품으로. 예를 들면 요새 나오는 차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차도 시동도 켜고 끄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디지털 변혁이에요.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돼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오프라인의 물리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물리적인 것은 다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디지털 변혁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디지털 변혁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소재, 프로세스, 자원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고 모듈화하고 디지털화해야 합니다. 뭐 하려고요? 유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야 고객 개개인이 원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디지털 변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온디맨드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온디맨드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라는 뜻입니다. 서비스는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디맨드 서비스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온디맨드 서비스입니다. 결국 이것이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지금 이게 단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흐름은 이미 지난 20년간 우리가 제품의 서비스와 서비스의 제품화라는 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품의 서비스화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사지 않고 이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카카오 택시, 우버 택시,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심지어 요새는요, 중장비 업체들도 다 렌탈 서비스를 합니다. 어디서 돈을 가장 많이 벌죠?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인데, 돈은 어디서 많이 버느냐? 서비스에서 봅니다. 메인테넌스 서비스. 항공기 엔진, 발전소 터빈,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데이터를 모아서 이게 언제쯤 고장날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판단을 함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손으로 했던 서비스를 무엇인가 다른 틀을 써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서비스의 제품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를 지배해온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입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데이터가 모이는 거죠.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는 어디다 쓸까요?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다. 둘, 내 프로세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다. 그럼으로써 가치는 높이고 원가는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렇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자, 넷플릭스를 여러분들 요새 많이 보실 텐데, 넷플릭스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비디오 카세트라고 하는 것이 너무 커요. 이건 배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DVD로 바뀌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루어졌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가 디지털화된 겁니다. 요새는 DVD를 사거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러지 않죠. 그냥 클릭만 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달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처럼 생산 운영 시스템이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 손이 안 가도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게 거래의 디지털화죠. 이게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한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 조건이 이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돈은 바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 계좌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디지털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디지털 변혁은 왜 필요한가? 온디맨드 서비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온디맨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개인화된 서비스이고 맞춤형 서비스이고 예측해서 이 사람이 이런 거를 하겠군이라고 예측해서 또는 프리엠티브 미리 그 사람이 요구하기도 전에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온디맨드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면 모빌리티 온디맨드 서비스. 제가 막 여기 강의를 끝내고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런데 교통이 막혀요. 그럼 어떡하죠? 이 건물 옥상에 드론이 와 있어서 나를 데려다 주면 베스트겠죠.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멀티모달 비클들이 운송수단이죠. 제공이 됨으로써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해결해 준다. 예를 들어 knowledge on demand. 내가 뭘 하다가 막혔어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뭔가가 팝업이 탁 되면서 거기서는 이런 거를 해야 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 위기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와서 나를 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세이프티 온 디맨드입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온디맨드 서비스들이 지금 디지털 변혁이라는 틀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변혁이 되려면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 초연결성이죠. 초연결성. 둘, 초지능성. 자, 이 초연결성과 초지능성 바탕 위에서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AR, VR, 믹스드 MR, 결합현실이죠. 이것들 전체를 우리가 확장현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디지털화되어 있고 분산화되어 있고 분권화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반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면서 이런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자,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위에 모든 서비스가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모델도 올라오고 크라우드 커뮤니티도 올라오고 그리고 인력에 관련된 거, 파이낸스에 관련된 다 모든 서비스가 올라온다. 그리고 밑단에는 플랫폼 밑단에는 스마트 머신들이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지금은 제가 여기 앉아서 독일에 있는 기계를 움직여서 물건을 만들고 이 물건을 영국에다 팔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편익이 완성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디지털 번역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 첫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제품의 서비스화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서비스로 간다. 즉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그 다음에 이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태계를 구축해야 돼요. 협업 생태계를. 그리고 나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디지털 번역은 성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러분 이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과거에는요 우리가 오르게닉 그로스 즉 유기적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서 자원을 만들고 우리 회사 내부에 사람을 모아들이고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가 그거를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오르게닉 그로스입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인오르게닉, 비유기적이죠. 무슨 소리냐? 인수합병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 직접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 있으면 무조건 사요. 그리고 그걸 나한테 붙입니다. 그게 오픈된 거죠.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 최근 6년간 약 100여 개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거, 음악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칩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세마이컨덕터도 있고. 그러다가 요새는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인증에 관련된 거, 이런 기업들을 엄청나게 사요. 구글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약 220개의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1단계는 검색 엔진 강화를 위한 M&A를 했고요. 2단계는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M&A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AI를 중심으로 해서 AI, IoT, 클라우드 이쪽 사업을 하기 위한 스타트업들을 어마어마하게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제가 구글 트렌드를 찾아봤더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쭉 확장되어 오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게 잠깐 2005년 잠깐, 2009년 잠깐 막 얘기를 하다가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 혁신 트렌드입니다. 근데 오픈 이노베이션의 핵심, 즉 혁신의 핵심은 서비타이제이션, 아까 말씀드린 제품의 서비스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쭉 이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2009년에 잠깐 반짝하다가 지금 또 거의 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이노베이션의 기간, 텀, 유지, 가능성 이런 게 되게 매우 낮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전체적인 비즈니스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공급 사슬은 굉장히 수직적이었다가 수평적 협력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전체적으로 수직적 통합이 돼 있죠. 공급기업과 종속기업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요기업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이었기 때문에 종속적입니다. 근데 수평적으로 가면 대등한 관계로 변화되죠. 그래서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는 수익 배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기 이코노미라 그러는데 일시적이지만 통합적 협력이 매우 중요한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플랫폼이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 프로세스 그리고 소재를 표준화하고 모듈화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생태계는 혁신과 협력이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어떤 기업 혁신 생태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고 뭐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혁신과 협력을 공유를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잘 안 됩니다.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업 내에서. 왜냐? NIH, not invented he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 우리는 거기랑 달라. 우리가 이 분야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계는 30foot radius라고 그래서 10m입니다. 10m. 지식 전파는 10m가 넘어간 사람들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야, 그 원래 하던 대로 해. 원래 하던 대로. 왜 그 엉뚱한 짓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리고 너 이거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너 자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남이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이 가진 자원이란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사람도 있고 네트워크인데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왜? 공정성하고 신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설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정의를 할 때 대부분은 공동 R&D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대학, 연구소,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을 해서 만든 것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의 모델이고, 또 다른 모델은 라이센싱 모델이죠. 자, 우리가 특히 이제 제록스나 IBM이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뭘 만들어 가지고 플랫폼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런 모델. 이거는 이제 외향형이죠. 기술과 R&D를. 근데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는 공동사업 모델이죠. 그래서 내가 구글 맵에 내가 서비스를 올려서 써요. 구글 기어에 내가 서비스를 올려서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통합 플랫폼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거, 이노센티브처럼 내가 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라고 하는 기업과 나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요새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면 뭐 하려고 필요한 거냐? 가장 중요한 거는 워낙 변화의 속도는 빠른데 나 혼자 다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려면 누군가랑 협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자원을 누군가 갖고 있으면 그 자원을 활용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시장의 진입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시장의 진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 디지털 서비스라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베타 서비스 먼저 내놓고, 그리고 막 디버깅 해갖고 알파 서비스 내놓고, 그리고 실제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위험이 분산이 되겠죠. 실제로 뭐 삼성전자나 뭐 인텔이나 이런 데들 칩 하나 개발하려면 2조, 3조씩 들어갑니다. 혼자서 못하죠. 그리고 외부에 다양한, 우리 회사의 연구 개발진이 1000명이 있어도 외부에 5만 명이 있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점입니다. 근데 오픈 이노베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첫째는 센싱 역량이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전략의 핵심인데요. 센싱 역량이라는 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지? 기술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어? 고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기업들은 뭘 하고 있지에 대한 이 센싱을 굉장히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입니다. 고객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아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영역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이거죠. 그걸 CEO가 다 해야 되느냐? 아니다. 워낙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권한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즉,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주고,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특히 이제 이 지적재산권이 워낙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나 법률 지원 조직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새 이제 메타버스가 많이 나오죠. 메타버스는 사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3차원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건물, 제품, 프로세스, 직원, 협력사, 이해관계자가 다 디지털 트윈으로 메타버스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바타를 통해서, 음성이나 텍스트를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활동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해준다. 이것들이 다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 전체가 디지털화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무궁무진하게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 이게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변혁을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왜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은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자원이 필요하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외부 기업 또는 외부의 인력과 협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제품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고객들은요 단순해요. 자기가 터치 하나만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100%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디지털 변혁이라고 하는 것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오픈 이노베이션도 디지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협력과 혁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